알파고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눈물을 흘린 거죠. 혹시 이 만화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랑 세대가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이게 악당도 얘도 악당인데 그러니까 얘는 비슷한 악당이고 프리더 악당인데 얘가 싸우다가 절대 얘를 못 이길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악당이 이제 완전체로 변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못 이기겠구나 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화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알파고가 작년에 이세돌하고 경기에서도 이세돌이 한 경기 이겼는데 최근에 이제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아예 허재는 이기지도 못해요. 그러고서 이제 끝났죠.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은 이세돌로 남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AI라 그러고 젠더링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오늘 간단히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는 안 써도 다 들으니까 그냥 마이크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미시간 호수를 그림화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1960년대쯤에 CPU라는 게 나왔는데 CPU의 연산 속도가 지금 그 법칙에 의하면 18개월에 2배씩 빨라진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연 그거를 물방울 한 방울로 표현했을 때 이 미시간 호수를 물방울로 채우는 시간이 2025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의 연산 속도가 인간보다 빨라지는 시기가 아마 2025년이라고 보지 않나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점 컴퓨터의 발전도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딥러닝, AI, 인공신경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듣고 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앤드류 윌이라는 분인데 스탠포드대에서 컴퓨터학과 교수예요. 중국계 미국인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76년생, 75년생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수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하는 이 코세라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공동 창업자십니다. 여기를 통해서 좋은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AI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아마 한 4-5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들어가시는 분이시고 또 본인의 교육적 역량을 통해서 사회를 헌신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 초에 스탠포드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100년, 그러니까 인터넷 전기가 100년 전에 세상을 다 바꿨다. 전기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불도 안 켜질 거고 컴퓨터가 돌아가지도 않고 저기 지금 영상 찍은 영상도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모든 세상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근데 AI가 조만간 세상을 더 바꿀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은 AI를 한 30년간 연구하시는 보니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전기가 차를 굴러가게 하고 불이 켜지게 하고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식으로 서서히 우리 삶을 변화해왔듯이 AI를 바꿀 것인데 아마 변화 속도는 앞서 물방울 떨어진 것처럼 더 빠르게 우리를 변하지 않을까라고 이분도 전망하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분은 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 요즘엔 아닌 것 같긴 한데, 빌 게이츠인데, 이분도 AI가 이제 세상에 혁신을 크게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AI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 불평등을 가져가시나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I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작년에 나왔는데, 챗봇이라고 테이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잠깐 론칭했어요. 근데 테이가 이제 대화를 통해 학습을 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말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AI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불평등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분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이분도 지금 AI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분이세요. 페이페이라는 이분도 중국계 미국인이신지 아니면 중국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요즘 스탠포드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하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요즘에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내가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등록하면 이게 누구인지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걸 보셨죠, 최근에. 그 기능이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성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을 선택해주거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자동으로 내가 올리면은 이 사람이 내 친구 누구 만나 이렇게 다 뜨거든요. 바로 거의 정확하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AI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이미지 속에서 사물을 찾는 게 지금 AI에서 가장 잘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도 설명이 되는데
그거에 가장 큰 공헌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이 이미지가 사진인지 개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AI에 학습을 시킬 때는 개인 사진을 갖다 놓고 개 사진을 갖다 놓고 이거는 개다라고 알려줘요. 고양이 사진을 갖다 놓고 이건 고양이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답을 그러니까 정하는 작업을 수백만 장, 그러니까 1밀리언 넘는 사진을 가지고 구글에서 요즘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의 답을 다 달아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미지 인식하는데 연구에 크게 영향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신데, 근데 이분도 이런 하고 계세요. AI가 이제 모든 기술학에 다 적용될 거고 쓰이게 될 텐데, 여전히 AI는 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 아까 테리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챗봇 테리 사례도 말했지만, 최근에 페이스북도 아마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만든 AI가 챗봇이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게 되면 AI도 그 단어를 학습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AI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자동차의 발전은 이동거리의 확장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생겨요. 이동거리 확산이 되지만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한 100년 전만 생각해보면 주로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이동하는 수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 사는 자동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100년 전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자원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원은 뭐 화석연료 쓴다면 한정적인 자원인데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컴퓨터의 발전으로 업무가 빨라지고 효율화가 높아졌죠. 하지만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 더 이상 그 자동 출납해줄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다 ATM기를 이용해서 출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대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지만 또 다른 방면을 보게 되면은 가짜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 쓰레기인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서 정보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발달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스마트폰이 지금 성능이,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같은 것들 나오는 지금 성능이 한 5년 전 PC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고, 뭐 게임을 하든 뭐 검색을 하든 문제가 쓰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4시간 이거에 사람들이 무자되는 거예요.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보고 있고, 뭐 자기 전에도 보고 있고, 진짜 자면서도 보고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럼 AI도 마찬가지. 이런 기술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아직 지금 발전 단계를 보고 있고,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고, 또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여태까지는 제가 던져본 이슈들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좀 가벼운 얘기들, 이제 AI가 어떻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왔나, 발전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 장으로 보면은 이제 AI가 어디까지 발전된가 알 수가 있어요. AI라는 용어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처음 등장한 건 한 195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낼 수 있을까라는 이슈에서 튜링 테스트라는 얘기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 튜링이 뭐 어떤 상자 안에서 내가 나랑 대화를 했을 때 이 상자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답변들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을 못하는 순간이 이제 튜링 테스트인데, 지금 튜링 테스트 대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통과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AI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AI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온 지는 벌써 한 60년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어요. 뭐 기술적인 한계, 컴퓨팅 파워의 한계, 알고리즘 한계. 그러다가 이제 한 90년대 들어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 여기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몸값이 한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을 시작했고, 요 시기가 1990년대 하면 생각나는 게, 여기 이제 다들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시기죠. 그때 되면서 AI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크게 이제 뒤에도 설명이 되지만, 인터넷이 생기면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AI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학습을 해야지만 결과를 내거든요. AI라는 거는 인풋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될 결과를 내는데, 학습된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면 AI 성능이 되게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발전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알파고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AI가 이 정도의 지금 앞으로 지금 뒤에서 자료에 보면은 인간 수준 이상의 아니면 인간 수준과 비슷한 AI들이 서비스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정도 성능이 나온 게 한 5년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 빠른 시기 내에 역사는 한 60년을 가지고있지만 한 5년 사이에 지금 성과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미시간주에 물방울 하나가 채워지는 속도만큼 어떻게 보면은 빠른 속도로 지금 AI가 성장하도록 됐어요. AI를 간단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이제 많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사람이 입력한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문제기에서 판단을 하는 게 AI라고 하는데 그걸 넓은 범위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거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인 데가 뭐 스팸메일 필터링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광고 내가 그 혹시 무슨 인터넷에서 뭐 검색 뭐 상품 같은 거 검색해놓고 다른 사이트 가면 그 광고가 따라다니잖아요. 이런 거 다 머신러닝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범주 내에 포함되고 그 머신러닝의 방법론 중에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최신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나온 지 한 2010년도 정도밖에 안 돼요. 최신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간단하게 AI가 뭐냐 이런 것도 AI예요. 이 하노이 탑은 아시나요? 이게 이렇게 생긴 모양을 여기 끝에까지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 모양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순서적으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혹시 이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냥 if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만 명령어만 주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막 코딩 한 6줄, 5줄 정도로만 하면은 이 답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AI예요. 왜냐하면 내가 프로세스를 처리하라고 명령을 주는 컴퓨터가 알아서 답을 해결했으니까 가장 간단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여기 영어를 된 거를 편하게 번역을 해드리면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걸 이제 T라고 정의했는데 업무를 할 때 그걸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측정을 해요. 퍼포먼스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을 통해서 얘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 경험. 훈련하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 성과가 더 좋게 하는 걸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성과를 측정하는데 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해서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반복된 학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도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 다르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른 거지. 딥러닝도 요 개념이랑 똑같아요. 성과 측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더 좋은 결과를.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내가 훈련할 때 문제를 풀고 때 내가 이거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걸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문제 틀리면 걔 다 보죠. 똑같은 문제는 맞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비슷한 그런 학습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뭐 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런 여기 이제 손글씨인데 이거 손으로 사람들이 숫자를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가 이게 7인지 9인지 4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경제, 이코노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차트를 그런 리그레션 회귀 곡선 그리는 거 아니면은 이런 색깔들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 클러스터링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푸는 게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럼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이제 뭐 되게 복잡하죠. 제가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똑같아요. 입력된 A라는 걸 입력을 받으면은 얘에서 이 A에 해당하는 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정보를 계속 전달시켜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A다라고 인식을 시키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딥러닝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AI 역사에 살펴보셨는데 AI는 발전은 인간을 뛰어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997년도에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체스 기기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은 당시 한 4, 5년간 세계 챔피언, 이분을 이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때 이제 IBM이 만든 기계로 도전했었죠. 이게 알파고 지금 한번 똑같아요. 여기 보면 화면을 보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화면 안으로 두는 그런 방식으로 줘가지고 그때 체스에서 이분이 졌죠. 아스파르트가.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AI 체스를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체스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바둑당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리메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하고 AI가 붙은 AI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사람하고 붙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 지금은 뭐 AI 도움을 받은 사람이 붙고 그래서 내가 사람하고 두든지 AI하고 두든지 AI의 도움을 받든지 상관없이
뭐 프리매트 뭐 그런 식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1년도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뭐 장학 퀴즈 비슷한 장학 퀴즈라기보다는 뭐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를 주는 단어 맞추는 그런 퀴즈인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BM에서 만든 왓슨에서 이제 질문에 답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 퀴즈대에 참가했는데 이 두 분이 전년도 우승팀, 금년도 우승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성공을 한 우승한 팀들인데 여기서 우승을 했죠. 이 인간계 최강자들하고 2011년도에. 그래서 이미 인간이 내는 질문에 대한 답 찾는 것도 AI는 띄워놓고 있죠. 2016년도 다들 아시겠죠? 근데 과연 넥스트는 뭐가 될까?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AI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뭔가 엄마 같죠? 엄마거나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장면이잖아요. 요거를 여기 이제 사이트 여기 이제 작게 보시면 이제 MS에 가면은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서비스를 MS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요즘에 이제 AI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 사진 넣어서 돌려봤어요. 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소녀가 머리를 빗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답이 나와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짖는다 이런 표현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아직 AI가 생각보다 별론데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요거는 뭘까요? 이 사진. 네? 검색창? 염색체. 그럴 수도 있네요. 뭘까요? 네? 태권도 운동 안 하고. 이게 뭐냐면 해상도가 흐릿한 좀 이걸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답은 이거예요. 전혀 생각 못했죠. 근데 얘는 AI는 정확하게 맞춰요. 사람보다도 정확하게 맞춰요. AI. 대단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영역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사진 인식은 사진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직 못할 수가 있어요. 정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물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는 거의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사물 이런 거는 인간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사물도 맞출 수 있어요. AI 훨씬 더 정확.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바둑에 이어서 사진 인식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맞출까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디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우리들이 이걸 한번 테스트했다고 이거 다 강아지로 인식하는 거 AI가. 근데 사람이 봐도 약간 그래요. 보면은 요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건 AI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러면 인간 대비 AI가 잘하는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거 AI가 훨씬 수학적인 계산을 훨씬 더 잘하고, 왜냐면 컴퓨터가 계산이 빠르고, 근데 인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I가 훨씬 더 빨리 잘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AI 발전이 되면 두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이런 로봇들이 나와서 뭐 인간을 점령한다. 요즘에 러시아에서는 AI로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를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타겟을 찾아서 그것에 정확하게 맞춰서 만드는데 그게 이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AI가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르파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 미국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과학적인 발전들을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국가 주도 연구를 많이 해요. 10년 전에 자율주행차 대회를 했었고 재작년에는 로봇 대회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는 카이스트의 지금 갑자기 이분 생각나요. 카이스트가 청대가지고 1등을 한 대회거든요. 이게 왜 나왔냐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로봇이 그 재해 현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로봇이 인간하고 비슷하게 걸으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걸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한 거예요. 이게 한 3년간 진행이 돼서 재작년에 끝났거든요. 여기 나온 이게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10개의 팀들이 참가해서 나온 결선 영상이에요.
바보같아 보죠.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잘 만든 팀들이 만든 로봇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건 아직도 힘든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직까지 로봇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시죠. 이게 약간 내용이 헷갈리시는데 아까 뭐 바둑은 더 잘 두는 것 같은데 로봇은 아직 아닐까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인간하고 AI의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여기 뭐 이거 공식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원을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I한테 이 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이 원을 그려놓고 원에 가장 근접한 정사각형을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아주 작은 구슬을 던져요. 그 구슬을 던져가지고 그 원 안에 들어간 구슬의 개수만 세면은 이 원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해요. 이거 사람은 이 넓이를 계산을 못해요. 근데 AI는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AI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딥러닝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식하고 어떻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결과를 내리는 게 딥러닝의 방식이에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오히려 우리가 높은 문제도 풀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뭐냐? 이제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면 사람의 뇌도 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앞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고 있다. 그거 이제 입력되는 영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지금 길을 건너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뇌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AI도 마찬가지예요. 입력되는 뭐 이미지가 됐던 영상이 됐던 소리가 됐던 뭐 글 문자가 됐던 아니면 상황이 됐던 아직 상황 판단하는 AI가 발전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그 되면을 판단을 해서 그걸 통해 행동을 하건 아니면 뭐 중국어로 넣으면 영어로 번역이 되던 뭐 이런 식의 판단된 결과들이 나오는 게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AI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내느냐가 이제 지금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아까 도식화해 보면 이거죠. 이건 이제 다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함수예요. 입력과 맥스를 놓고 어떤 함수가 뭔가 뭐를 연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오죠. 여기서 뭐 입력값이 2다. 근데 곱하기 2를 하면 4가 나오죠. 뭐 이런 식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AI도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랑 똑같다고 보입니다. 이거가 이제 여기서 계산한 연산이 단순히 곱하기 2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때 AI를 정의할 때 AI가 큰 영역,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머신러닝을 아까 전에 정의했듯이 과제를 할 때 성과를 측정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이 이제 앞으로 딥러닝의 상위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AI는 하고 그 연습한 걸 실전을 투입해서 실전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지금 유일하게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 모듈을 가지고 있는 차는 테슬라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차 돌아다니는 게 한 몇십만 대 정도 돌아다니죠. 지금 이제 모델수도 조만간 나오면 아마 그게 뭐 수십만 대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습득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주행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해놓고 나중에 실전 도로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주행 상황이 실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도 똑같아요. 운동선수들 이제 시즌이 아닐 때는 연습을 해놓고 시즌에 가서는 이제 연습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학습을 한다는 거는 연습하는 상황에 맞춰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실전 가가지고 그걸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습은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빠르게 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테스트가 따라 되게 오래 걸리지만 이 러닝커브에서 저기 밑에 이렇게 팽팽해지는 세츄레이션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세츄레이션 상태에서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고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어떤 거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나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이거는 개다, 이거는 고양이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요거는 지금 이 영역에서 AI가 성과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있는 걸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뭐 사물에 대해서 배울 때 뭐 동화책을 보면서 동화책에 나오는 사자 그림을 보고서 이제 이게 사자라고 적혀있으면 얘가 사자인가 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자 그림만 보다가 털 달린 애가 비슷한 애가 나왔는데 걔가 개일 수도 있는데 털만 이렇게 달렸다고 해서 걔가 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어린아이가 학습하는 것처럼 답을 달아주고 유사한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여기 답을 달아줘서 학습하게 되면은 성과가 되게 잘 나오잖아. 근데 이제 답을 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한국이 잘 못하고 있는 영역 중에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미지를 다양하게 주면 사람들이 뭐 한 10만 개의 이미지도 한 1000명, 10,000명 붙여가지고 답을 금방 달아요. 이거를 중개해주는 비즈니스도 되게 큰 영역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중국도 얼마 전에 AI를 몇 년간 엄청 투자해서 자기네가 AI 1등 되겠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국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이 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억 명 정도가 쓰는 서비스긴 하지만 중국은 중국 단위 시장만도 10억 명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가 아닌가, 뭐 이 사진이 개인가 아닌가, 고양이가 아닌가, 뭐 이런 거 답을 다 달아줘야지만 AI가 학습이 되게 빨라지는데 학습이 정확도 높아지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지금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스탠포드의 여교수님, 그 페이페이라는 교수님 말씀하신 이분이 큰 기여를 하신 게 그 1밀리언이 넘는 그 사진들을 다 답을 다 달아주고 일일이 다 학생들 적어낸 거죠. 학생들이 노가다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건 제가 인간이 이미 넘어서 그 성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성과가 가장 잘 나오는 영역은 다 지도학습입니다. 이 구글이 그 번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뭐 영어가 한글인지 영어가 중국인지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한 원문 번역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얻은 정보가 유엔에 가면은 유엔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들은 그 유엔 가입국의 언어로 다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답이라고 보고 그 문서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 구글이.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우리가 구글 번역기 한 5년, 3년 전만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번역들이다. 영어를 한글 같지도 않은 번역으로 나왔잖아요. 요즘에 구글 번역기 쓰면은 솔직히 저도 대부분의 뭐 문서들 그냥 구글 번역기 초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해가 다 되는 그런 수준이 나오니까 지금 번역기가 되게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답이 있어야지만 학습이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를 학습하는 거. 이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에요. 이거는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거의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분류 문제예요. 내가 분류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고 이런 거 유사할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뉴스에 구글에서 뭐 브렉시트에 대한 효과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답이 정확하게 달려있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들도 사람들이 답을 달아주는 거고 기계적으로 답을 찾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유사한 걸 찾아주는 거예요. 뉴스 속에서. 그런 방식이 이제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뉴스 이렇게 검색된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뭐 일본이 될지 이번이 될지 모르지. 구글은 이거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정확도가 가장 높아지긴 하지만 이런 나오는 정보들이 나한테 맞는다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화학습. 이게 이제 알파고에 쓰인 모델인데 이건 뭐냐면은 입력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이 입력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를 입력에 다시 보상 형태로 다시 주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판에서 이걸 놨을 때 이게 내가 승리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잘한 거잖아요. 너 잘했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고. 그럼 지금 알고리즘이 맞는 거고 아니면 승리할 확률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너 못했으니까 좀 고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고에서 쓰인 방식인데 요게 그 알파고를 딥마인드사가 최초에 한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파고가 그러니까 딥마인드가 했던 연구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 들어간 지 꽤 되기 때문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만든 회사예요. 이게 이제 아타리 게임이라고
이렇게 벽돌이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나오는 설명이 이게 학습을 10분 정도 하거나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 깨기 아시죠? 10분 정도 하면은 자꾸 죽죠, 얘가. 제대로 잘 못 맞추고 자꾸 죽고. 거의 못하다고 보면 이거는 뭐 사람보다 못하는 2시간 정도 학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 수준 정도로 간다고. 2시간 만에. 거의 안 죽죠. 이게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 나는 이게 되면 게임이 죽는구나라는 걸 학습을 통해서 더 좋은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이, 다음 점. 이거 이제 4시간 학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메이징 한 게 발생합니다. 이 벽돌깨기의 가장 고수준은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요. 얘가 이거 찾은 거예요. 스스로. 최근에 이 딥마인드에서 나온 하나의 또 게임 사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슨 뭐라 그래 캐릭터들을 하나씩 이렇게 잡으면서 소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 플레이어, B 플레이어가 있으면서 누가 더 많이 잡아먹나 해가지고 그거를 대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얘를 죽이는 게 최종 결과로 나와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는 얘를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서로 그냥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잡아가는 거를 그게 동영상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시청 못했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쉽게 마지막에는 얘가 얘를 죽이려고 학습을 하다 보니 최종 결과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플레이하라는 것만 알고리즘이 알려줬어요. 벽돌을 깨 넣어서 움직여서 그렇게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 알려주지 않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최적의 방식을 찾는 게 강학습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지금 알파고가 이제 미쉐들도 있고 이제 포제들이 있고 더 이상 이제 바둑을 인간이 이길 수 없게 만들고 그런 형태가.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듯이 AI를 가장 큰 영역이 있고 머신러닝의 3가지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드디어 알아가지고 찾아냅니다. 딥러닝을 알기 전에는 이 인공신경망을 알아야 돼요.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우리가 방식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학습의 방법론이고 인공신경망은 그 문제를 푸는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은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아까 전에 그 히스토리 차트에서 보셨지만 2012년도부터 이제 좀 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 AI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학회예요. 립스하고 IS에 되는 립스는 이제 12월에 열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조금씩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데 보시면 2012년도부터 지각폭이 확 늘어나요. 얘는 2013년도부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2012년도부터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지 딱 5년 된 거예요. 2012년도부터 한 5년 됐다고 보시면. 그래서 아까 연구를 주도한 히스토리 그래프에 이 2분이 나오시거든요. 여기서 특이한 게 여기 미국인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중국인, 이분 프랑스인, 2분 캐나다인. 이분 프랑스인, 이분 2분이 캐나다인. 이렇게. 지금 이분은 이제 바이오로 떠나시고 이제 교육에 종사하시는데 이분 몸값이 뭐 수천억, 이 4분 합치면 수천억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속이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뭐 제가 밑에 써놨는데 저분 정대에서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데 2000년도까지는 학생들이 여기 연구실을 오지도 않았고 논문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논문 써봐야 업세트도 안 되고 인기도 없고 성과도 안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연구실이 그러니까 이 벤주 몬트리올대에 계신데 여기 연구실이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연구비를 많이 받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페이스북, 구글 이래서도 다 연구를 다 주고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AI 연구를 뭐 주도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연구하신 지가 한 20년 됐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AI에서 탑 연구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다 이분들 제자들이거나, 다 이분들 밑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했던 사람들이라서, 실제로는 한 10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그냥 전문가로 보고, 나머지 요즘에 뭐 AI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그냥 기존에 머신러닝을 하시던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시던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는 AI 한다고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의 성과를 보고 있는 4명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 AI 리포트에서 보고서 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지금 사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유력한 지금 AI 연구자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없어요. 한 100명 정도가 손꼽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I 학습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에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하면 차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선 하나 그으면 되잖아요. 근데 B하고 A 중에 어디게 가장 맞을까요? 잘 구분했다고 보셨을까요? 이거 어려운 걸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이게 A가 가장 잘 구분했다고 볼 수 있겠죠. B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 있다면 얘를 B 같은 경우는 A라고 구분을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 여기 떨어져 있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소속에 대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A가 더 구분을 잘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직선하나로 풀 수 있죠. 그 직선은 그냥 간단하게 1차 방정식 X축과 Y축 이거는 이제 Y 절편이 되고 이건 기울기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 수학생활 들어가는 거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개냐 고양이냐 이미지를 구분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주고 개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개 맞아 라고 구분하는 이게 개가 맞고 이게 개가 아니야 라고 구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출발은 이렇게 구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구분하기 위해서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의 뇌에서 정보 전달하는 방식처럼 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인간의 뇌는 이게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고 뉴런에서 정보 전달하는 거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 우주로 풀어봤더니 입력된 데이터들이 어떤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일종의 말하는 신경망을 구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정보 처리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보면 컴퓨터는 입력은 디지털로밖에 못 봤잖아요. 영화 입력이. 그래서 이 이미지를 쪼개가지고 얘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로 구분해봤어요. 흰색이면 0, 검은색이면 1 이런 식으로 쪼갠 거를 여기다가 디지털로 입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얘가 만약 틀리냐 연산을 하겠죠. 연산해서 쭉 결과를 났을 때 얘는 7의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럼 뭐 7이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도식화를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미지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28개 곱하기 28개의 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얘를 못하면 총 784개가 돼요. 그래서 얘가 다 입력하게 되면 0, 0, 0, 0, 뭐 1, 2, 0, 1, 0, 2 이렇게 쭉 들어가죠. 이제 그거를 연산을 통해서 막 조합을 해봤더니 7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딥러닝 하냐면은 그러니까 딥이라는 얘기는 이게 연산하는 레이어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AN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하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훈련한 게 맞나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에 가야 돼요. 실전할 수 있는 걸로 가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정보들을 넣어서 훈련을 미리 시키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손으로 누가 사람의 글씨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는 이제 테스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은 학습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 훈련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될수록 학습이 점점 그러니까 정확도가 점점 증가돼요. 이게 증가가 되고, 그래서 AN을 학습하는 거를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방정식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다 1차 방정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결과들이 합쳐져서 총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를 레이어별로 쭉 늘리게 되면 이제 딥러닝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딥러닝이 왜 딥이냐면은 이제 2012년도에 이 힌튼이라는 분은 아까 그 4명 나왔잖아요. 4명 중에서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2012년도에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건데, 이미지의 사물이 뭐 자동차냐, 뭐 고양이냐 이런 식의 인식하는 거, 인식률이 갑자기 성과가 확 좋아졌어요. 기존에는 사람보다 못한 성과가 나오다가 거의 사람에 근접한 수준으로 성과가 좋아져서 그때 썼던 문직이 이제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딥러닝이 유명해졌는데 그때부터 이 네트워크의 구성이 65만 개, 요거 하나의 뉴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걸 연결한 거를, 요걸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네트워크 6억 개를 쓰고, 그 다음에 뉴런 65만 개를 구성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10년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컴퓨터 성능하고도 되게 영향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그래서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의 뉴런 하나들이 이런 1차 방정식의 펑션, 2차 방정식의 함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을 이 뉴런에서 우리가 입력받은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1차 방정식으로 다 해결을 해요.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다 리니어 조합을 통해서 구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1차 방정식으로 얘가 맞냐 틀리냐를 구분한 다음에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컴비네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딥러닝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거고,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한번 요즘에 동영상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찾는 거는 우리가 이 처음 구입해서 봤을 때 얘보다 얘가 이걸 구분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구분을 잘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y절편과 기울기가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이 변수 y절편하고 기울기를 찾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수백 개를 그려봐요. 그랬더니 가장 잘 구분하는 이 기울기 값과 y절편이 뭐더라 찾는 거잖아요. 이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도 똑같아요.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도 이 하나가 내가 뭔가 아웃풋을 냈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가장 잘 맞는 걸 찾는 게 기울기하고 y절편을 각각 하나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현상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 종합했을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학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크게는 딥러닝이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잘 이렇게 구성이, 그러니까 셀프가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직선으로만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제대로 구분 못하기 때문에 언더피팅이라고 되고, 이거는 좀 더 학습을 더 해야 돼요. 얘를 직선만이 아니라 좀 더 곡선을 가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잘 구분한 건데, 얘는 너무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예측을 정확히 못한 거죠. 그거는 이제 과대적합이라고 하고 오버피팅 한다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여기서 이제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그다음 훈련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다음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훈련 데이터를 잘 맞고 테스트 데이터가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 훈련 데이터를 과대적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용어니까 하면 알아보시면은 딥러닝에서 또 하나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레이어가 되게 많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산한 값이 여기 전달되고, 여기서 연산한 값이 여기 전달되고, 여기서 연산한 값이 여기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전달되고, 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찾기 위해서 다시 이제 뒤로 이 신호값을 미분해서 뒤로 전달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레이어가 깊어지다 보니까 신호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신호가 처음에 이제 1하고 0, 뭐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럼 얘를,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점점 소수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0.01, 0.001, 0.0001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신호가 줄어들어서 얘가 올바른 결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신호가 줄어듭니다. 시그널의 신호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파라미터를 찾는 게 아까 전에 말한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건데, 이건 최적화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절편을 찾는다는 거는 최적화를 한다는 거는 최적화의 문제인데, 이 최적화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거는 미분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거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딥러닝의 문제 최소값을 찾는 게 이제 답을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최소값이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최소값이 있고, 그러니까 국소적인 최소값이 있고, 답이 여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성능이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용어 차원에서 알려주면 돼요. 이제 어려운 문제 다 끝났고, 다시 이제 좀 쉬운 얘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딥이냐, 딥러닝에서 왜 딥을 쓰느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층을 쌓는데 레이어가 점점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신 좀 신호가 줄어드는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들이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매년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셋을 가지고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찾는 오류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이미지 인식 경영 대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까지는 25%의 오류. 그러니까 그 정답이 한 75%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맞는 건데 2012년 이게 힌튼 교수 팀이 아카데미 말한 제가 좀 성능이 확 나왔던 팀. 이때는 거의 한 85% 정도 수준까지 높아져. 이때부터 이제 딥러닝이 된 거예요. 레이어를 8개 썼더니 좋아지고 여기도 같이 레이어를 8개 썼더니 이 정도고, 지금은 레이어를 거의 한 100, 여기서는 거의 100개 정도, 150개 정도 쓰는 거예요. 지금 2015년에 나타난 150개 정도 레이어를 쓰는 거예요. 레이어를 쓰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왜 여태까지 못 썼냐? 그러니까 계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레이어가 딥해지면은 오히려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되더라. 그래서 딥러닝을 자꾸 하고 있다. 그래서 왜 딥러닝, 이거 이제 아까 전에 앤드류 교수가 코세라에서 실제로 이제 강행하면서 적은 것처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의 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머신러닝 방법론들이 되게 많아요. 뭐 블루 패기 문제라든지, 뭐 SVM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인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데이터가 많아도 성능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쓰게 되면 성능이 좀 더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점점 딥하게 가면 갈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건 데이터 양만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 차이가 안 나요. 데이터가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크게 성능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산업 하는 데서 가서도 이제 다른 산업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비즈니스마다 틀려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 그다음에 데이터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이 잘 나오는 건 답이 있어야지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얘가 맞는지 틀린지 답이 이미 있으면 얘를 딥러닝에다 학습을 시키면 되게 성능이 엄청 잘 나오고,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데, 그런 답이 없으면은 학습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딥러닝.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냐는, 지금은 이제 성능이 잘 나오는 분야들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예 처음 적용하는 산업 분야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딥러닝을 했을 때 성과가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이 성과가 잘 나오는 거는 데이터. 아까 제가 히스토리 차트에서 보시면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에 이후부터 이제 딥러닝들이 좀, 그러니까 AI가 성능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데이터가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많이 하다 보니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를 이길 때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고 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가 큰 성능을 했어요. CPU만으로 연산하는 거를 이게 소수점 연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GPU가 그걸 되게 빠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그 혹시 게임 오버워치라고 아시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오버워치가 거의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딥러닝 하고 싶은 컴퓨터가 뭐가 필요해? 그럼 오버워치 잘 들어가는 거 사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버워치가 그 GPU도 최고 성능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딥러닝 성과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엄청 좋아요. 2016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한 5배, 6배 이렇게 떴어요. 엔비디아, 인텔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은 딥러닝 하는 쪽은 다 GPU로 쓰다고 보면 돼요. 딥러닝은 한다. 근데 지금 이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이 지금 가장 큰 GPU의 수요처였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가장 많은 딥러닝을 연구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GPU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GPU가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크거든요. 열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서 TPU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 만들었다고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구글의 가장 제일 수요처인데, 그래서 그 발표한 게 아마 6월인가 그때쯤에 발표했는데, 그걸 이제 알파고 이번에 커제랑 했을 때 이걸 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런 분야마다 약간 틀려요. 이 당시에는 이미지가 이 정도 있었고, 지금은 모이는 이미지가 거의 1000만 단위의 이미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미지가 나오다 보니까 인간에 가까운 이미지 영역들이,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영역들이 인간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그럼 뭘 쓰면 될까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차트를 보여줬잖아요.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고 굳이 딥러닝은 안 쓰거든요. 딥러닝은 학습도 오래 걸리고 파렌트 산도도 오래 걸리고 연산도 되게 오래 걸리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랑 근접하게 하는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자들, 저도 뭐 몇 가지 해보긴 해봤지만 연구자들이 하면은 딥러닝이 정말 성능이 좋은데 얘가 98%가 나와요. 근데 얘는 97%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1%를 올리는 게 중요한가 안 한가를 해야 돼요. 얘가 컴퓨팅 성능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봤더니 얘가 97%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얘를 가기 전에 얘를 98% 했다는 얘기는 얘를 쓰겠다는 얘기니까 얘를 가기 전에 과연 여기서 얼마의 개선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는 게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거에서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딥러닝을 거의 대부분 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굳이 딥러닝까지 안 해도 되고 딥러닝이 성능이 안 나오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가 적다면.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요즘에 뭐 성능이 좋은 거는 이런 거 성능이 좋고 이런 거나 이런 거 성능 되게 좋고 요거는 딥러닝이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성능 좋고 여기 다 성능 좋은 거만 적으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재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 이제 AI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나.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AI는 어떤 입력을 받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넣으면은 뭐 텍스트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결과들은 지금 잘 해결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면은 다 답이 있는 거, 지도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산업 영역이에요. 요건 나중에 뭐 하나 적어하시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대한 정보, 뭐 집이 지리적으로 좋다, 뭐 아니면 뭐 층이 몇 층이다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서 가격 정보 같은 거, 이거 실제로 지금 딥러닝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심지어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즘에 이제 구글어스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보고 구글어스 지도만으로도 거기서 차량이 뭐가 다니는지가 나오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벤츠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일본차가 많이 있는지 보면은 그 가격 거기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대략 나와요. 구글어스 지도만으로도.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 얻는 정보를 더 얻어서 어쨌든 결과를 내도록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딥러닝이 가장 여기서 돈 되는 영역은 요거예요. 광고의 클릭의 효율성을 높이다든가 아니면은 클릭 광고를 잘해가지고 광고는 이게 뭐 CPM을 얼마를 올리든가, 그러니까 CPM에 따라서 그러니까 클릭률을 얼마를 올리는 거, 1% 올리는 게 엄청 큰 광고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크고 1%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뭐 0.몇 프로, 1%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딥러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광고 회사죠. 자기네 알고리즘도 다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성능은 가장 잘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미지가 나오면은 이미지가 개다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개라고 문자를 넣어요. 그럼 이미지가 생성되기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요즘에 셀카 같은 거 찍고 여러 가지 찍고 내가 모르잖아요, 이미지를. 그 나머지 지우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거를 AI 학습을 통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시켜주고 찍어놓고 안 골라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떻게 떠진 상태를 좋아하든 아니면 조명을 어떻게 받는 걸 좋아하든 하는 거를 AI를 통해 사진만 찍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진으로 자동으로 반영시켜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자를 넣으면 읽어주라고 아니면 번역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분야들이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성능이 가장 잘하고 있는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올해 초인가 아마 나온 건데 이제 이 유인나 씨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유인나 씨가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며칠 시간 정도의 책을 읽은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다른 책도 읽어주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한테서 또 그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한테 이거는 실제 유인나 씨가 읽은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300여 년 이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아들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다. 그것은 역사일 수도 있고 한낱 전설이나 구전 말 나는 요거는 방금 들으신 거는 실제 읽어준 거고 이거는 이제 AI가 만든 거예요. 22. 배신당한 희생자 푸푸 왕 1세는 또다시 거짓 패거리와 불황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직구전 이름과 바보 같은 야외 표적이 되었다. 뭔가 좀 아주 어색하죠.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가요? 성능이 요즘에 점점 좋아지고 요런 분야들은 정말 빠르게 개선되는 게 흰말 이게 뭐냐면은 또 딥마인드가 나옵니다. 구글이 이제 AI에서 가장 최고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음절 단위가 이 1000분의 1초 단위면 되면은 인식이 되는 음절 단위예요. 이것보다 더 낮은 주파수는 사람이 인식을 못할 때 그것까지 쪼개가지고 지금 음성 합성을 했거든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nd adventure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읽어주는 TTS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웨이브넷이라는 구글 딥마인드가 새로 만든 걸 읽어주는 거예요.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tic adventure drama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는 영역이라서 아마 조만간 이거는 진짜 인간이 거의 구분 못하는 수준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비틀즈의 음악을 합습해가지고 비틀즈 음악 풍을 만든 거예요. 어떠신가요? 좀 비틀즈 음악 같은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요즘 편집하다 말할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진을 보고 이 양이 아픈지 안 아픈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피를 뽑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사진을 보고 표정을 보면 귀가 터졌는지 뭐 아니면은 뭐 여기 입 주변이 뭐가 색깔이 변했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엄청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MS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거 들어가서 해보시면 되는데 사진을 넣으면 how old 이 사람이 몇 살일까 알아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 이제 24살인 것 같긴 한데 24살, 25살이 되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근데 보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오고 여성 24살이겠네요. 얼굴이 이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보면은 거의 정확해요. 이게 아이유의 18살 때 사진이고 20살 때 사진을 제가 넣은 거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사진 넣으시면은 좀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적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네, 여기도 여자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들도 안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점점 사람이 사진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자이너 혹시 여기 계시고 디자이너들의 이제
이제 자기 밥줄이 좀 줄어드는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런 텍스처를 이게 그냥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요런 이미지를 만들거나 요런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AI가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빅그림만 그리고 그냥 스타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고우 스타일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바로 바꿔줘. 고우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정말 잘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요즘에 스타일풍 변경이라는 게 사진 찍어놓으면은 사진을 무슨 뭐 고우 스타일로 변경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작가들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되게 잘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를 넣으면 설명하는 거. 아까 전에 뭐 엄마가 아이를 꾸짖는데 그 뭐 머리 빗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어디까지 설명이 되냐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이미지를 넣으면은 검은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은 요거 약간 틀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수영 거리인데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는 어른 같은데 이제 같이 뭔가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틀려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학습이나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점 성과가 나오거든요. 이미지 설명하는 것까지 오면 되거든요. 혹시 구글 포토 써보신 적 있으세요? 구글 포토가 이제 저는 구글 여행 가서 이제 찍은 사진들을 그냥 구글 포토에 올려주면 해놨거든요. 그럼 구글 포토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선 사람별로 분류를 해줘요. 이 사람별로 사람별로 다 얼굴 잡고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장소별로 분류를 자동으로 해줘요. 내가 찍은 장소. 심지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찍으면은 위치 정보가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디카는 위치 정보 저장 안 되잖아요. 위치 정보 저장 안 되는 사진들도 장소별로 분류가 돼요. 자동으로. 그게 왜냐하면 유사한 사진들이 구글 DB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만나 저장되고 심지어 뭐가 되냐면은 이게 산, 바다, 아니면 뭐 호랑이랑 찍은 사진, 뭐 이거 자동차랑 찍은 사진, 뭐 그런 것까지 다 분류가 돼요. 자동 구글 포토.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구글 포토 외에 다른 서비스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사진을 많이 찍고 난 다음에 여행 갔다 오면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들 보내줘 있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얼굴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압축해가지고 보내면 되겠더라고요. 정말 편하게 됐어요. 거기에 심지어 자동 필터링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한 번에 내가 그냥 편집까지 다 되니까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처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정말 AI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건 응용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유병암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병원 가면은 영상 진단학과라는 데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한번 뭐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그러면 조직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게 딱 그건데 그거를 AI가 지금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조직검사 필요도 없이 그것만으로 지금 인간 의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이걸 진단하고 그래서 지금 앤드류 교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AI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직업은 조만간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영역들은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 한국에도 지금 한 네 군데에서 이거 지금 영상 진단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의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환자를 많이 못 보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만약에 한 99% 확정이 다 나왔다. 그러면 굳이 의사가 진단 더 이상 추가 진단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 한 60% 70%가 나왔다면 의사가 한 번도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봐야 될 환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의사들한테. 그래서 굳이 의사에 대한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영상의학으로 영상의학 하던 분들은 오히려 더 AI로 더 분석을 잘해요. 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게 고양이라는 것까지는 아까 보셨죠? 고양이 넣으면 과연 이미지 출력해줄까? 이것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이제 딥러닝이나 AI 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서로 경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얘는 새를 생성하러 갔을 때 새라는 글자만 넣고 새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같지 않잖아요. 근데 다리가 여기 있고 몸이 여기 있고 뭐 그 부리가 여기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근사하게 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아직까지는 이게 실용화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얘가. 근데
이걸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은 이거에 응용할 수 있어요.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이게 지금 되게 잘 되는 응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실제 사람 얼굴은 아닐 수는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결과라서 이 사람이 저렇게 안 생겼을 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몽산 작성하는 데 되게 좋았어요. 범죄 실제로 지금 뉴욕 같은 데서는 CCTV 촬영을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CCTV 해상도가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안경을 쓴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생겼을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AI 통해서 하면 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몽산 작성하는데 정말 유리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가파라고 그러는데 가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 네 개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 가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간 투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용한 직원들의 수도 얘네들이 가장 주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네 개의 기업들이 서비스도 많이 만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력들도 거의 흡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네 개로 주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카카오고 네이버도 열심히 하고 있고 SKT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이제 느낀 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자본력, 그다음에 인력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저희 쪽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아까 전에 4대 천왕이라고 네 분 중에 한 분의 연구실에서 나온 한국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다 스카우트해서 그분은 구글 가셨거든요. 근데 스카우트를 하는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뭐 돈을 더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구글에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이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4천만 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많은데 문제는 이거를 정부에서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활용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그걸 정부 주도로 데이터 생산하고 있거든요. AI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되게 알기 때문에 데이터를 놔두고 거의 답도 달아주고 학습이 잘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AI 쪽에서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이 투자를 받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거 구글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크게 투자한 게 있는 건데 지금 AI 스타트업으로 검색하면 뭐 한 1년에 한 100개씩 나오고 실제 투자들도 엄청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너도나도 AI라는 거를 달고 나오긴 하는데 아까 이렇게 쭉 앞서 설명했지만 실제로 AI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딥러닝인데 딥러닝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잘 그 솔루션에 구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혹시나 스타트업 투자하신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AI 혜택.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1월에 나온 건데 지금도 조금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 기업이 하나 있어요. 한국 기업이 여기 루닛이라는 데가 하나 있어요. 한국 기업인데 이게 이제 무료한 스타트업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영상 디자인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영상 디자인하는 쪽 스타트업들이 조금 인정받고 있는 데들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AI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우선은 AI가 잘 푸는 문제를 잘 해야 돼요. AI가 지금까지 잘 풀리는 건 뭐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걸 잘 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가비질 넣으면 가비지가 나와요. 모든 모델, 아무리 좋은 모델도 가비질 넣으면 가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모델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금융 쪽이나 이런 데서 관심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요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저희도 모르죠.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들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 수집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이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개선할 것인가. 만약에 지금 오류율이,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제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생산할 때, 식스시그마라고 하는데 이제 오류율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IoT 센서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오류를 줄이는 작업들을 많이 이제 AI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식스시그마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가지고 얼마를 더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는 수도 있고. 그래서 딥러닝이 잘 푸는 문제들은 AI가 답이 있는 것들은 잘 푼다. 근데 이제 요런 거 딥러닝을 돌렸더니 이건 항상 틀려요.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도 아까 손글씨 이식하는 그건데 틀린데 이거 보면은 사람도 잘 모르겠죠. 이게 답이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아마 3일 거예요. 이게 아마 5인가 그런데 답은 있어야 돼요. 5문제 이거를 이제 사람도 잘 모르겠죠. 이게 3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못 푸는 거 AI도 못 풀어요. AI도 이런 것도 잘 못 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써있지만 해리포터를 학습한 AI는 섹스피어 문을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해리포터 풍화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뭘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게 테슬라가 이제 모델 3가 조만간 나오는데 이제 자율주행 모듈이 모델 3에 전면 탑재돼서 나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 S랑 테슬라 X가 돌아다니는 모델 중에 완벽한 자율주행 아니고 고속도로 상황 내에서 이제 잠깐 졸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자율주행 속도는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도로사정을 너무 차들이 사람들에게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신호를 안 지키고 어떻게 보면 사고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 믿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타요. 이 영상을 보시면 확실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테슬라에서 사람이 운전석에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운전석이 없이 돌아다니는 그거거든요. 인식하는 사물들이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주행 중에 있는 거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옆에 있는 사물들이 뭐냐고 하는 거는 그 카메라 총 3개도 한 번에 파악할 때 최소한 90개에서 900개 정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이게 도로인지 사인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사물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나왔어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핸드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딴짓 잠깐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주의를 많이 하거든요. 자율주행차가 보면은 한 번에 그 상황 판단하는데 그 파악하는 개체 수가 한 100가지가 넘거든요. 한 번에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사람이 더 판단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년 초에 뭘 하냐면 저희가 이제 F1이 자동차의 거의 꽃이잖아요. F1 대회가 뭐냐면 뭐 최고의 성능 자동차를 첨가해서 최고의 이제 운전 실력을 거두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F1 대회를 해요. 그게 한 3년 전부터 전기차 F1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F1 대회는 차들이 F1이 이제 엔진 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4000cc 정도 되는데 그걸 전기차로 바꿔서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바꾼 걸 이제 10년 전부터 했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대회를 해요. 거기에는 차량이 다 동일해요. 모든 차량이 다 동일해요. 엔비디아에서 자체 제작해가지고 만든 차량이 나오고 참가하는 팀은 이제 예전에 F1하면 현대차, 뭐 도요타 빈대를 참가하는데 거기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빈대를 참가해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F1 대회 보면 사고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자율주행은 사고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사고는 아마 더 안 나지 않을까. 조만간 F1에서 그 다루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그 자율주행차들이 완주하는 세대가 오고 아마 진짜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더 도지할 거예요. 진짜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AI 리포트를 만들고 있고요. 브런치에 가시면 그냥 뭐 아무 검색에서 카카오 AI 리포트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 AI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네. 네. 카카오 쪽에서는 AI 준비하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가 아직 비즈니스에 쓰고 있는 영역이 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종 아까 뭐 부동산, 광고 뭐 이런 쪽에는 기본적으로 AI가 쓰여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르는 쪽인데 AI 서비스가 뭐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AI 서비스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에 사진 업로드할 때 사람이 캡처되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카메라 찍을 때 사람한테 자동으로 포커스가 가잖아요. 다 AI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번역기 쓰시는 거 AI고, 그 다음에 메일 올 때 스팸 메일 걸러주는 거 다 AI.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걸 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러면 AI로 앞으로 돈 먹을래? 저희는 그런 걸로 돈을 벌고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양이를 고양이 위주로 인식하는 기술이 있어 우리가. 근데 그걸 또 지금 저희도 지금 뭐 이게 IT 기업들이 수준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아주 높아봐야 뭐 한 98.5%인데 우리는 뭐 한 97.8% 이 정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진짜 그 정도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뭘 벌 수 있을까는 다들 고민인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술도 있지만 그걸로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업로드했을 때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게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뭘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AI로 돈을 벌기보다는 AI가 비용을 절약하는 데 많이 쓸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비용 절감이 확실히 되거든요. 아니면은 금융 같은 데서 되게 좋은 게 요즘에 금융에서 많이 쓰는데 예전에 이제 금융에서는 그 보험사들이 이 사람의 보험료를 판단할 때 보험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건강보험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보험 쪽도.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의 그 보험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보험사람들의 이득이죠. 이제 과대 평가도 안 되고 과소 평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지만 진짜 AI로 쓰인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처럼 아예 그냥 돌아다니고 이런 거가 나오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쉽게 접하기.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도 AI를 많이 쓰고 있고 세상이 조금씩 그 AI에 의해서 다 바뀌어가고 있다. 뭐 간단한 예로 자동문도 다 AI, 간단한 AI거든요. 자동문. 사람이 보는지 이 레이저 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무료 영상 무료 시장은 거의 지금 상업화가 됐고요. 상업화가 곧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효율화 쪽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같은 데서는 그 오류율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IoT 쪽으로 센서 데이터들이 워낙 많은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프로세스 돌리게 하는가 그런 영역들도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것도 있을까 번역 수준들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번역은 돈을 벌고 우리가 돈 맡기고 번역을 쓰진 않잖아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번역은 되게 좋아졌는데 돈을 이게 번역이 될까? 그것도 약간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글 그러니까 영어권의 라틴어권의 번역들은 지금 거의 인간 수준 정도의 번역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라틴어하고 중국어 번역,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하고 이제 다른 매칭되는 번역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일본어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귀로 듣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막 대화하는 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챗봇이거든요. 챗봇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죠. 챗봇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상담사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은행 같은 데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 단어만 하면 그게 뭐 보험 상담인지 대출 상담인지도 바로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일 처음에 전기가 100년 전에 바꿨던 AI가 바꿀 거라고 얘기해서 앤드류 교수님이 이제 이쪽 AI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주의 중에 하나죠. 그분이 교육을 이제 막 하시고 그분이 이제 무료로 본인들이 아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도 많이 하시고 찾아보면 많이 나거든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AI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어차피 소수의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학도 알고 통계도 알고 해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AI 설계하고 하는 거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근데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하는 일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AI를 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화나 아니면 AI가 발전돼서 인간의 직업이 뭐 40%가 줄어들 거리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반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동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화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역들이 생길 때 그게 없어진다고 바로 생기진 않을 수도 있고 대체하는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가 이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바뀌는지 아는 게 나중에는 내가 하는 일들 아니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잘 활용해서 내 결과물을 내는데 좀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통계를 하거나 수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통계나 수학을 내가 꼭 써야겠다라는 것보다도 그거를 그런 뭐 로지컬한 사고나 방법 등을 통해서 컴퓨터가 하는 걸 좀 더 잘 이해하는 거.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하는 방향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를 내가 더 잘 활용하다든가 이런 식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스 대회가 요즘에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경쟁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AI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이 되는 걸 보고 아 이런 게 되네라고 그때 했잖아요. 요즘 같은 세대들은 요즘에 이제 10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이 결과가 안 나와서 아 그럼 인터넷에 이것도 몰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대치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 검색을 통해서 찾아야 될 기대치 되게 높아졌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인터넷 검색이 되게 신기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얘가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있잖아요. 아까 로봇을 보셨지만 알파고로 바둑도 이기는데 아직 로봇을 조금밖에 못 만들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기계가 이런 것도 하느라는 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AI가 이런 것도 하느라는 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어떤 판단이나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하고 비슷하지만 인터넷보다 좀 복잡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인데 AI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이다 보니까 AI가 못하는 거 아니면 AI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걸 활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저는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전기가 나오면서 인간 생활을 바꾸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바꾸고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인간의 확장, 기존의 인간이 갖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정해준 측면으로 많이 인지가 된다면 지금에 나오는 기술들은 오히려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느낌의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두뇌, 10분의 5분의도 못 쓰고 있다고 그거를 더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들을 한참 받아왔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기술 개발되면 굳이 인간이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인간이 삶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인간이 어쨌거나 사회가 바뀌더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지고 이렇게 지켜줘야 될 장벽, 그 가이드라인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 개발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사실은 데이터가
단어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묶여 있어서 못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묶여 있는 이유 중에는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혀 있는 규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을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나갔을 때 그 네거티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고 개발을 하시든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이 기술이 나오면 항상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고만 얘기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가야 되는데 4차선 달릴 수 있는 기술인데 왜 2차선만 뚫어놓고 안 해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차선으로 가는 게 안전한 생활이라고 더 크게 인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삶에 풍요롭게 작동하는 건 아니라서 얼만큼 그런 부분들까지 인지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시는지 되게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뭐 빌리했지만 이런 분도 얘기했지만 그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못하세요. 그 기술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면은 이제 지금 음성 인식하는 뭐 스피커라든지 음성 인식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음성 인식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뭐 애플 C나 구글에서 이제 구글 나온가 뭐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가장 잘 인식하는 거는 백인 남성의 음성을 가장 많이 인식해요. 그러니까 미국 억양으로 백인 남성만 인식하고 미국에서 쓴 사투리나 아니면 미국에 지금 이제 중남미 이민자들 많아가지고 약간 중남미형 섞인 영어 같은 거 쓰는데 그런 것도 거의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일종의 AI가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나는 무작위 얘 말하는 걸 듣고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해요. 나는 성과만 잘 나오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사장인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미국 내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뭐 정비 그 규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빨리 마련하는 이번에 유럽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유럽은 좀 더 그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유럽은 독일 같은 경우는 저거를 논의하고 있어요. 인간의 잡을 자동화가 대체할 거다. 막 맥도날드에서 그 패티 자동으로 굽고 빵 자동으로 만드는 로봇 팔이 나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걸 먹고 싶긴 한데 사람이 굽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 구워져가지고 배탈 나긴 하는데 저는 그걸 근데 그럼 어디까지 인간이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지금 독일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놓고 AI가 나오더라도 이건 대체하지 마 그렇게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자기네가 조만간 자율주행차를 돌아다닐 텐데 규제 없이 돌아다니면 책임이 자기한테 올 수도 있고 자기 회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런 소재를 분명히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좀 서서히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정부 사이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 또 산업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들 다 해가지고 좀 공통된 논의에 대한 아젠다가 필요해요. 독일처럼 아예 그냥 공통적으로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도 그렇게 잘 아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저도 그냥 팔로우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직은 뭐 로봇 그 청소기가 뭐 개 꼬리를 먹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고 사고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조만간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책임 소재를 제조사한테 줄 거냐,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조만간 AI로 이제 나오는 서비스들이 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의해놓고 가야 돼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잘조사를 한다든지, 이제 보험 이슈도 될 수도 있고, 자동차는 보험이 이슈가 좀 크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AI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뭐 한계도 있고 아직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대체되는 데 대한 고민들도 좀 이제 다들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공론화가 되고 뭐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문제가 이루어지고. 네,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